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긍정적입니다. 뉴욕 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는데요. 중국 시장의 상황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2%, 창업한 지수는 4% 넘게 급등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호재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 증시를 전망하러 떠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아마존이요, 뉴욕의 제2본사 유치를 철회하겠다라는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 때문에 뉴욕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단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이고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를 오늘을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WTI는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적으로 낙관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요 역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장기적인 수요를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해를 두고 파이브 아이즈가 균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는요, 영국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의 동맹국들을 말하는데요. 현재 영국이요, 굉장히 조금 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중국의 5대 상업은행이 자산운용업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중국이 또 금융업계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은수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요, 뉴욕의 제2본사 철회 발표 이후에 뉴욕 시장까지 나서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요, 뉴욕 시내 롱아일랜드 시티와 워싱턴 인근 알링턴 카운티에 제2본사를 세운다고 했었는데요. 이 아마존은 13일에 성명을 내고 이 가운데 뉴욕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서 아마존 유치 전에 발벗고 뛰었던 대표적인 인사죠.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조차 예상 밖 결정에 기업 권력 남용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조금 쉽지 않은 성이 났다고 할까요? 분이 좀 안 풀린 모습입니다.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요, 17일 NBC 방송에서 아마존은 우리와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했지만 비판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떠나버렸다라면서 그러면서 1%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논의에 대한 실망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가 나머지를 지배하는 것이다. 즉 아마존의 행동은 미국 재계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시켜준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좀 꼬리를 내렸다. 이게 힘센 기업의 특권이다 등등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몇몇 정치인들과 민간단체 쪽에서 이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도시가 좀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모두 238군데가 이 아마존의 제2본사 유치를 좀 신청을 했고요. 이 아마존 본사가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증대 등 경제적으로 돌아오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후보지가 아마존 측에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같은 곳은 30년 동안 부동산세를 면제해주겠다. 즉 월세 같은 걸 안 받겠다라는 건 제안을 했고요. 건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네 이름 자체를 아마존으로 해주겠다, 바꿔주겠다라고 나서는 곳도 있었습니다. 뉴욕과 함께 제2본사 부지로 선정됐던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역시 최고 5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주기로도 했습니다.
이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요, 이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해서 자신이 주지사 업무로 100개에서 200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만 보통 여러 날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마존 같은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의 경우에는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한 번에 생길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기업이 뉴욕에 들어선다면 이 상당히 드문 일이고 이건 엄청난 기회다라고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2본사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지금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이 지역 정부가 아마존 측에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의 혜택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과하다라는 이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최근 뉴욕 주의회가 이제 이 제2본사에 반대하는 마이크 자너리스 주 상원원, 즉 민주당 측이거든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에 임명을 시키면서 아마존이 이때부터 재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다면 민주당 층에서 이제 아마존을 조금 거부한 그러한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또 일부 노동조합도 이제 문제를 좀 제기했습니다. 이제 노조 측은 노조의 적대적인 아마존의 정책을 문제로 삼았고요. 이런 비판이 나오자마자 이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아마존과 노조 그리고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들과의 이제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좀 성과가 없이 끝났던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아마존의 이 본사 유치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좀 지적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교통체증과 물가 인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였고요. 또한 지역 정부가 아마존에 제공하는 엄청난 지원금을 생각한다면 이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아마존의 뉴욕 제2본사 설치 계획 철회가 미국 전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지역의 기업 차원 문제라기보다는요.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분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 사회 정치적 의제로 확산되면서 이 아마존의 이 제2본사 유치 이 문제가 2020년 대선에서도 주요 논쟁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불공정한 보상과 부자유대 조수 정책을 끝내겠다는 진보 진영의 경제 아젠다에 시금석을 보여준 사례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마존의 제2본사 유치가 이 가져다준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에 대한 전력이 부재하는 이 진보 세력의 정치적인 취약점을 노출시켰다라는 얘기를 논하고 있고요. 이 뉴욕을 넘어서 2020년 대선 과정에서 국가적인 토론으로 이 자리가 잡혔단 말이죠. 그만큼 이번 아마존 논쟁이 미국 경제에 대한 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서로 다른 비전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노출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즉 공화당은 이 민주당을 향해서 세금을 걷어서 쓸 줄만 아는 일자리 킬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과 투자에 대한 세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부를 확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민주당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기술 기업에 왜 이 30억 달러의 세금 감면보다는 이 효과가 이제 이런 거는 없다. 노동자와 이제 정부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상당히 상관관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산을 좀 일으키는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요, 뉴욕 증시 또한 좀 휘청일 수 있는 큰 문제로서 이 대선 주자들의 날선 비판과 맞서는 강경 입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럽연합은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날에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이 백악관의 제출에 이제 따랐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이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서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좀 나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가 않았지만요. 업계에서는 이제 안보 위협 판정을 좀 내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또 지금 조금 불안불안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가리테스니 시나스 대변인은요. 이날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이런 보고서가 유럽 수출에 해로운 조치로 이어지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 대변인은요. 미국산 차 수입이 국가안보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EU의 견해라면서 이 국가안보에 자동차에 대한
대한 이 추가 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이 대변인은요,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EU 회원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 공동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마존의 제2본사의 유치가 사회의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고 또 대선 내 주요 논쟁 사항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의제든지 명과 암은 존재하는 건데요. 뉴욕 시장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으나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은 또 우리 서민들에게 굉장히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유가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올해 상승분이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좀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가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의 감산 이행과 미중 무역 합의 기대 등으로 5%가 넘는 상승세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석유공사 국제 유가 동향에도 따르면요. 15일 뉴욕 이제 WTI가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2.2% 상승한 55.59달러의 이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브렌트 역시 2.6% 상승한 66달러 선에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 이 같은 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전거래일보다 0.3% 하락한 65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작년이었죠. 12월 24일에 42.53달러, 즉 42달러까지 40선대까지 추락한 이 WTO가 이제 올해 들어 좀 회복세를 이제 하는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펙과 원유 감산 이행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금리 인상 중단 선언 등이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고조되고요. 미 연준이 지금 올해 첫 이 FOMC 회의에서 통화 완화 선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도 국제 유가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5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 사파이어 유전에서 생산을 줄일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트럼프가 이 트위터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글을 써주면서 유가 상승을 조금 지지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오는 이 3월 기존에 약속한 원유 생산 쿼터를 밑도는 수준으로 감산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최근 며칠간 유가 상승세를 이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7일이죠. 미국 시간에 이 CNBC에 따르면 5일 프라이스 인포메이션 서비스의 이 톰 클로저 글로벌 에너지 분석 헤드 겸 공동 창업자는요, 유가가 오는 2분기에도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보다 유가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지만요, 이 연초 급등 분위기와는 달리 이 원유 시장이 어느 때보다 더 차분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오름세가 조금 제한적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분기 대비 이제 5%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의 원유 감산 기준으로 당분간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흐름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인 걸까요? 지금 사우디와 같은 석유 수출국 1, 2위 국가들은요, 합의한 규모보다 더 감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펙 감산 등의 이제 국제 유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요, 이 미국의 원유 생산 가속화로 인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EIA에 따르면 올해 미국 원유 생산량이 전년 대비 145만 증가한 1,240만 배럴에 이제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미국 최대 셰일 원유 생산지이죠, 퍼미안 분지에서 파이프라인 용량 부족 문제가 올 하반기에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하반기 미국 증산 가속화로 국제 유가는 이제 상고화적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이런 같은 석유 최대 국가
보다 더욱더 많이 이제 증산을 할 것이다라고 뽑히면서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에미리트, 쿠웨이트의 합의량보다 지금 오펙의 감산보다 더 감산을 했습니다. 비오페 회원국들은 단기 25%만큼만 이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감산에 대한 가속화는 이제 붙되 미국에서 그만큼 증산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이 원유에 대한 자체가 전망이 좀 하락세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죠. 지난해 서부 텍사스 원유가 이제 배럴당 65.0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평균 가격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클로자 헤드의 주장이고요. 그는 유가 상승 여지가 5달러 수준으로 매우 작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반적으로 상승 여력은 이 15에서 20달러 정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원유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 많은 정유 공장이 이 유지 보수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 감소가 예상은 되지만 이 휘발유 가격이 지금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요 부분이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클로자 헤드는요, 원유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유 이 탐사 비용을 감소하는 이상적인 이 시장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금요일마다 나오는 베이커 휴즈가 이번에 미국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비가 지금 3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57대가 됐는데요. 이로써 지금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수는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 세계 원유 공급량은요, 이 빈현합과 알버타 지역의 감산 효과로 배럴당 140만 배럴이 하락한 9,970만 배럴을 기록했다면서 이 비오펙의 국가들의 공급 증가량은요, 지난해 270만 배럴에서 올해 180만 배럴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감소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생산량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미국 원유 생산 증가세가 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 전환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2020년 말에는요,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배럴당 8, 9달러 수준이 브렌트 서브 텍사스 원유가 이 스트레이트가 2020년 배럴당인 4달러까지 축소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석입니다. 이 셰일 혁명 이후에 원유 생산이 급증한 지역과 전통적으로 정제 활동 및 이 수출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간의 거리가 멀었다. 즉 하반기부터 파이프라인 용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완성 유정수가 감소하면서 증산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은 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가는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 통화 기준의 수출 물가도 전월 대비 1.1% 하락했고요. 수입 물가는 조금 보합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 수출국이 감산한 만큼 미국의 증산이 많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전략 시간을 통해서요. 크루드 오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은 이 나스닥, 그리고 크루드 오일,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이제 골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나스닥 먼저 보시죠.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역시 좀 한산한 시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소폭 조금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7,175포인트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짧은 매도 구간으로 이제 여기가 짧은 매도 구간으로 조금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가능한 구간이고요. 일단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이 7,000포인트를 안착하는 조건인 이 7,030포인트에서 매수를 따라가는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이 7,095포인트, 간밤에는 7,080포인트까지 이 상승을 했습니다. 추세를 이용한 주요 전략은요. 7,175포인트까지 현재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7,175포인트까지 조금 매수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 7,000포인트요. 주요 그 하단 라인의 7,000포인트가 하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짧은 매도 전략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 가장 좋은 수익 전략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봉상 차트인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어제 휴장으로 인해서 좀 장의 한산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조금 지금 따로 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현재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낮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주요 저항 라인인 55.80이 지금 지속적으로는 상승 방향으로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5.80 현재 지금 이 마우스로 지금 라인 현재 지금 55.80에서 다시 만약에 깨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만 지금 짧게 매도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이시고요. 일단 수익 구간이 지금 현재 지금 양쪽으로 매도 매수 쪽으로 지금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추세 포지션보다는 이 짧은 트레이딩이 조금 유리하다. 즉 이 박스권으로 이제 매매를 전략을 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공급에서 문제점이 조금씩 해결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장기 뷰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이제 조금 2분기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만큼, 이제 현재 지금 60달러 선, 여기 이제 60달러 선까지는 좀 회복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 오늘 되게 오랜만에 골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골드가요, 최근 달러 강세로 잠시 주춤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칠 동안 이제 급반등을 보여줬죠. 현재 지금 급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고점을 조금 넘어선 모습입니다. 특히 간밤의 주요 저항 라인이었죠. 이 지금 1325.88 현재 지금 최고 이 상단 라인이죠. 여기를 지금 넘어서 안착한 흐름이 된다라고 있었을 때는 이 달러 강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달러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하고요, 달러 인덱스와 골드는 굉장히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와 약세를 보인다면 이 안전자산이 골드는 급등을 할 수 있다, 즉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이 지금 올해 미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채 발행량이 많은 만큼 본격적인 달러와 약세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에 안착을 조금 했죠. 하지만 지수가 지금 상승세 위험자산 선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수를 짧게 보기보다는 지수가 만약에 이제 조금 많이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위험자산인 지수보다 이제 골드가 더 강하게 베팅하는 이런 전략으로 보완적인 것으로 조금 이용을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골드를 한번 주요 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이제 안전적으로 이제 골드도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략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에 대한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 텐데요. 김정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톡스타 김호스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지난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너무 오르니까 좀 한머니가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장외 종합이 오른 거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완화되었다. 그리고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된다고 얘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또 다시 또 회의가 있죠. 또 협상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미중 무역 협상 제외하고 딱 보면은 중국 정부가 계속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쏟아내고 있는 그 중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상해종합이 2.68%로 상승을 했고 선전 성분지수는 더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어제 급등을 했고요. 심지어 어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있었을 겁니다. 서난서키트라고. 어제 서난서키트 제가 추천드렸었잖아요. 어제 눌리고 바로 급반등했는데 어제 8% 올랐어요. 네, 일단 뭐 그런 거. 상한가가 참고로 중국은 10%입니다. 10%인데 거의 어제 상한가 찍고 왔습니다. 사실은 상한가 찍고 왔고요. 서난서키트 어제 상한가 찍고 왔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이제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강한 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3월에 이 모든 과정이 3월에 중국 전인대 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전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전인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번은 중국이 워낙 경기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관련주, 우리나라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중국 관련주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중국 관련주를 그냥 전통적인 화장품주 이런 걸로 해가지고 큰 코 다칠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 중에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인프라 관련주. 인프라 관련도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악재가 있었던 두산인프라코 이런 거 제외하면요.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좀 이슈를 좀 포커싱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도 급등을 하고 있고 전체적 분위기는 좋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라고 제가 얘기했던 2,800 상해종합 2,800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2,800인데 2,800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머리에서 꼭지에서는 못 판다. 매도하기 힘들다. 어깨에서 매도하자. 그래서 어깨쯤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한번 수익 실현, 웬만한 종목들 많이 수익 실현 하시고 이 중에 좀 덜 간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항생지수입니다. 홍콩 항생지수인데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항생지수가 훨씬 더 빠르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해 조합이 더 갈 거고 항생지수도 안 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생지수는 지금 현재 박스권 내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중국 편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도 하고 있지만 그냥 이 증시 제가 비율을 얘기 드리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지금 맞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방송은 없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고요. 일단 28,500에 현재 다달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요. 상생지수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고 항생 선물지수 선물 투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지수가 상해종합보다 추월해서 급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그 라인 전고점 라인이 각각 이미 홍콩 항생지수는 이미 왔고요. 상해종합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 두시고 실제로 홍콩 항생지수에 항생에 선정되어 있는 뭐 텐센트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별거 없었어요. 별로 거의 상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갖고 오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알리바바는 하락했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하자.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대형 5대 국유은행들이 전부 다 자산운용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증시의 부양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도 더 많이 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단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타님의 어제 추천 종목이었죠. 선난 서킷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슈 분석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전방위적인 하위 압박 흐름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일본 정국 당국은요, 하위 5G 세대 통신 장비를 좀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독일이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국마저도 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미국이 지금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17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영국 정보통신본부 GCHQ 산하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 NCSC라고 있습니다. NCSC. 이 국가사이버보안센터 NCSC에서 5G 네트워크에 대해서 하위 장비 보안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위의 보안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보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5G 장비 도입 시에 화웨이 제품을 빼야 된다라고 계속 유럽 동맹국한테 계속 압박을 했던 미국의 입장하고 완전 정반대 입장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화웨이 포위 전략을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최우방국이라는 영국에서 이 5G 장비 도입 시에 화웨이의 제품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쇼킹한 내용이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최대 동맹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5개 나라의 그 정보 감시 그 관련한 그런 동맹을 맺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자 파이브 아이즈의 최초 설립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결정이 6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이제 서방 정보교류 협정에 따라서 교류가 되어 온 부분들이 좀 균열이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호 촉보동맹인 이 파이브 아이즈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체결한 비밀 정보 교류 협정인데요. 이후에 이제 10년 뒤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캐나다가 가세하면서 현재는 이제 5개 나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5개 나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이런 정보통신 관련해서, 미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내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색다른 그런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동맹국들에도 약간의 강경한 외교 대응을 했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무역 관련해서 유럽 그렇게 때리더니 유럽한테 이것 좀 들어줘 해서 유럽이 들어줄 것 같은가요? 당연히 유럽도 안 들어주겠죠. 당연히.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말을 듣는 곳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나프타 협정부터 파기하면서 나토 협정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뭐 기후협약 탈퇴해버리고 그건 유럽에서 제일 공들이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정보교류 동맹이라고 하고 모두 최우방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과연 이 부분을 동의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실 이제 자국의 이익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무역협정 관련해서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나 독일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국한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나토 협정 같은 경우에서 동맹국들과 각종 협정에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럽 쪽에서 연합전선을 펼친 상황인데요. 특히 이 나토 협정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가면서 이거를 나토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쪽의 부담을 엄청나게 이번에 배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은 특히 EU 연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반발도 많고 적개심까지도 살짝 있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다만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NCSC가 이제 중국이 허위를 통해서 악의적인 정보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그 악의적으로 정보 활동 벌이진 않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집된 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NCSC가 어디를 참고했냐, 독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앞서서 이제 독일 정부가 먼저 5G 구축 때 허위를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5G 구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되 모든 장비 공급 업체에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면서 화웨이 5G 입찰을 법적으로 금지 않겠다라고 지금 독일에서는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의견이 아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서유럽이나 이쪽은 좀 공략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동유럽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동유럽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에서 스파이 사건이 한번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폴란드 스파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지금 동유럽을 막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회의 참석차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같은 경우가 최근 폴란드가 이제 허위의 폴란드 자사 임원을 스파이로 체포한 데 대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미협백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지켜세웠었죠. 지켜세워서 이제 폴란드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11일 이제 동유럽을 또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헝가리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이제 화웨이 장비가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협력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화웨이를 쓰지 마라. 그래서 현재 동유럽 쪽으로 많이 공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웨이 포기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는 이 화웨이 포기전은 사실상 유럽에서 결론 나지 않을까. 유럽이 어떻게 나오느냐. 뭐 아시아권,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성비로 가야 되니까 화웨이 거 쓴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화웨이 포지션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곧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가 벌어지죠. MWC에서 화웨이가 또 5G 폴더폰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신기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럽에서 어떤 승부가 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서 스마트폰 관련 분야부터 해가지고 지금 화웨이랑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미국 편을 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민영은행으로서 이 투자은행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성투자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우대 상업은행이 자산운용업에 뛰어든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융 선진화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CMIG, 민성투자그룹 같은 경우 CMIG에 대해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중국의 이런 행보들을 보시면 약간의 트렌드가 있죠. 뭔가 지금 투자 쪽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이 CMIG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정부가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지 이게 뭐 사실 개인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직해놓고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상업은행 중에 1위부터 5위. 뭐 사실 중국의 상업은행의 거의 대부분은 다 국유은행이에요. 다 국유은행이었는데 국유은행으로 출발을 했죠. 이 상업은행들이 모두 다 자산운용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산운용업을 안 했냐? 안 했죠. 안 했는데 자산운용업을 하긴 했죠. 상업은행도 신탁운용팀 같은 게 있으니까요. 일반 은행 가서 나 돈 좀 맡길게요. 돈 맡기서 은행에서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수익을 주세요라고 하면 신탁운용팀이 안내를 해줘요. 예. 물론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했는데 그럼 이제 중국의 이 상업은행들이 자산운용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은행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같이 한다. 커머셜 뱅크가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같이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줄여서 은보감회라고 합니다. 은보감회 같은 경우가 공사은행, 저녁에 이제 공사은행의 재테크, 이제 자산운용이죠.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베이징 천년보 등의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은보감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26일 날 건설은행, 중국은행 산하 자산운용사 설립 신청을 하가한 데 이어서 지난 1월에는 농업은행과 교통은행 자산운용사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은행까지 설립 승인을 하면서 전체 5대 은행 모두 다 이제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작년 12월 초에 발표한 상업은행의 자산운용사 관리 방법을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이걸 발표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상업은행도 빨리 자산운용사 만들어 빨리. 이건 다름없어요. 은보감에서 이걸 발표한다는 거는 상업은행들 알아서 빨리 자산운용사 만들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표한 이후로 바로 이제 자산운용업 진출을 문턱을 낮추면서 자산운용에 빠르게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자산운용업이 우리 시청자분도 잘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드디어 중국에 이제 펀드 열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거든요. 펀드 운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이제 펀드 열풍이 조만간 불어닥친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업은행들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데 중국의 금융당국이 호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호의적인 이유 같은 경우가 중국은 사실 이 금융 부분을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금융만큼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 왜냐?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분야니까. 또 미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개방한 순간 중국이 상당히 이 자본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조금씩 개방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에 있는 이민들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이 이민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금융을 개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개방을 진행을 하는데 미중 무역협상에서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되는 이유는 이미 협상하면서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용평가 업무를 외국계 회사한테 완전 개방해준다든지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조치를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협상의 일환으로 하나씩 미국이 얻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스스로 경쟁력을 좀 키우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실패했습니다. 지금 CMIG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상 쉽지 않고 경쟁력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형 투자은행들 그다음에 그런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그런 곳들과 경쟁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투자은행은 보유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은행들한테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진출을 장려를 합니다. 근데 자산운용 진출해서 걔네들이 이제 또 어느 정도 펀드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고 운용에 대한 경험이 좀 쌓이면 그럼 이제 너 사모펀드에 사모펀드하고 너는 헤지펀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약간 투자은행 쪽으로 좀 틀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시간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이제 금융 부분이 만약에 정부 개방되면 이제 자국민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한테 먹힐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은행이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공사은행 산하 자산운용사 자본등록금 기준이 약 160억 위안이에요. 160억 위안이면 2조 6,500억으로 가장 많아요. 그럼 전체 5대 은행 중에는. 그리고 건설은행이 150억 위안. 근데 그냥 기본적인 자본금이 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2조 6천억 넘은. 이건 상당히 좀 자본금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애초에 좀 출발을 규모 있게 좀 가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환 개방이겠죠. 외환 개방. 중국에 이제 외환을 개방하는 건데 중국이 이 위안화 환율을
고정 환율로 하지 않고 이거를 시장 환율로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약간 부분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완전 개방은 지금 쉽지는 않고요. 아마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개방할 수는 있을 거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우리 중국 주식에도 약간 활기를 띠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양지수 모두 또 분위기 좋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은요, 중국의 구가 가구입니다. 구가 가구. 구가 가구인데, 이거, 좀 찾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구가 가구고요. HTS마다 약간 달라요. 구가 가구라고 해서 나오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제이슨 퍼니처라고 해서 나오는 곳이 있어요. 제이슨 퍼니처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오는데, 이 검색하기 너무 힘들어요. 역시 중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이름이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이 코드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603826, 603826. 자, 이게 6으로 시작하면 뭔지 아시죠? 네.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 굳이 상해 가져왔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수 얘기 드릴 때하고 마찬가지겠죠? 자, 제이슨 퍼니처 국가가구인데요. 중국의 홈 프리미엄 관련 가구 업으로는, 선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1, 2위 하고 있는데, 2위 정도 해요. 2위 정도 하는데, 굳이 1위를 가져오지 왜 2위를 가져왔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1위는 프리미엄 가구 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가 가구는 약간 프리미엄 전문 가구거든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프리미엄 관련 가구가 팔리기 시작한 게 우리가 언제적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0년대 초반에 그때부터 한샘부터 해가지고 리바트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그때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국가가구가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가가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 가구 프리미엄 가구들이 전부 다, 어떤 회사로 되냐면, ODM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샘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메이시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구들에 대해서 현재 이 국가가구는 ODM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는 이 국가가구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경우가 물량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 가구를 현재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2010년대 초반에 쭉 성장해왔다는 부분 생각해보면 한샘하고 리바트 차트를 보시면 돼요. 건자재 관련주도 차트를 보시면 201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팔리니까 그랬겠죠. 중국이 이제 딱 그 전철을 받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포인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이 국가가구가, 사실상의 이제, 실적조차도 상당히 좋고, 매년 이 부분, 이 프리미엄 가구 시장이 30%씩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우리 감안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화면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국가가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안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어제만 해도 선반석기 8% 올랐잖아요. 근데 다 같이 입고 왔고요. 근데 이 국가가구는 최근에 거의 잘 안 올랐습니다. 잘 안 올랐던 이유가 일단 이쪽이 약간 내수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협상이 풀어줘도 이 종목 많이 안 밀릴 거고, 그리고 안 틀어주고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매년 30%씩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2018년 매출액이 약 85억이야. 예상하고 있는데, 2019년 매출액이 약 100억이 안 돌파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018년이 약 11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거의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세계 3대 브랜드 쇼파인 랄프 벤츠를 인수했어요. 이 랄프 벤츠가 엄청나게 유럽 고가 프리미엄 쇼파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안 쳐봤고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소파에 대해서는 뭐 부자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소파라고 하니까요. 뭐 여기까지 이 중국 이 공가 가구가 인수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매수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살짝 눌리는 구간인 50.400에 일단 매수를 잡아놓고요. 지금 현재 가격보다 좀 높은 53.600 위안, 600 위안에서 53.6 위안에서 또 매수, 돌파 매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딱 현재 주가에서 위아래 딱 꺼놓고 아래로 밀려도 매수고 위로 올라와도 매수를 하고 분할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3.300 위안, 43.300 위안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60위안, 60위안을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67.350 위안, 67.350 위안을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요, 제이슨 퍼니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도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